안녕하세요. 편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정리안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서문, 정보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해주었던 막대한 양의 일을 우리가 직접 떠맡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30년 전만 해도 비행기 예약, 철도 예약은 여행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었다. 물건을 사러 가면 점원이 물건을 함께 찾아주었다. 이제 이런 일들은 대부분 자기가 직접 해야 한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시간을 잘 조직하고 정리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것도 있지만 재미있게 놀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즐기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보자는 의미도 있다. 머릿속이 정리되면 크게 애쓰지 않아도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효과 있는 단 한 가지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들이 설명되어 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질서가 잡히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극복하느라 허비했던 시간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심리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늘 만족하기를 실천하고 있다. 만족하기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자기에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옛날 방식 그대로 더 잘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여전히 올바른 전략이다. 신경과 학자들은 결정할 것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생산력이 저하되고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오하나라는 학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결정해야 할 일들에 너무 많이 마주치다 보니 피로가 쌓여서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쓸 에너지가 남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결정들을 연이어 내리게 했더니 그 이후의 결정에는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에는 매시간 6,0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 자기가 사용하는 미디어나 전자 파일들만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해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 우리 뇌는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중요한 정보와 사소한 정보를 가려내는 데 곤란을 겪다 보면 우리는 지치기 마련이다. 뉴런은 대사를 하는 살아있는 세포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산소와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 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면 우리는 피로감을 느낀다. 페이스북, 트위터, 친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으며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이 모든 행동은 저축한 돈을 주식이나 채권에 넣을지,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방금 다툰 친구와 어떻게 화해할지 등등 중요한 문제들을 상대로 뇌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다. (1만 년) 전의 인류와 그들이 키우던 애완동물과 가축의 생물량은 지구에 사는 모든 육상 척추동물의 생물량 중 0.1%를 차지하는 데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98%이다. 인류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인지 능력, 즉 정보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뇌의 능력 덕분이다. 성공해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주의 필터를 좁히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뇌를 확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변에 이제 비서나 보좌진이 있는 보좌진들은 사실상 뇌를 확장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전전두엽 피질의 주의 필터 기능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더욱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포천 선정 500대 기업 회장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다.
이들의 능력과 업적은 무척이나 다양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누구를 만나 대화하든 서두르는 기색 없이 여유가 넘쳤고 눈을 마주하며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주의력과 기억의 새로운 신경과학에 따라 정리한다면 누구나 HSP처럼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과학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주의 시스템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가 어떻게 정리하고 조직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주의 필터의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는 바로 변화와 중요도다. 뇌는 정교한 변화 탐지기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도로가 울퉁불퉁한 것이 느껴지면 뇌는 이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채고서 주의 시스템에 이 변화에 집중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여기서 HSP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의 약자예요. 이제 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원칙인 중요도도 정보를 통과시켜 의식에 올려보낸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운전하는 도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그룹이 등장하는 5개 광고가 보이면 그것은 당신의 눈을 사로잡는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범주화해서 잘 챙길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적인 외부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잘 발달되어 있으니 말이다. 이 책의 일부는 이런 외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생물학에 대해 알아본다. 2부와 3부에서는 모든 것이 통신으로 이어져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더 행복하게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지 알아볼 것이다. 기본적으로 범주화는 정신적 노력을 줄여주고 정보의 흐름을 능률적으로 만들어준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많은 책은 정신을 산만하게 만든다며 동료들이 너무 많은 책을 모으느라 돈과 시간을 낭비한다고 질책했다. 세네카는 그 대신 좋은 책 몇 권에 집중해서 여러 번 읽을 것을 권했다. 데카르트도 그동안 쌓여온 책들은 모두 무시하고 자신의 관찰에 의지하라고 충고한 것은 매우 유명하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도록 진화했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기술과 정보가 과잉되면서 역으로 우리의 뇌 사용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뇌는 주의를 옮기며 한 번에 하나씩 일을 처리한다. 그리고 이런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생물학적 전환에 따르는 비용이 들어간다. 신경계는 이런 식으로는 잘 기능하지 못한다.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그 일에 전념할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경제가 글로벌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모르고 살았던 막대한 양의 정보에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의 이미지들을 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를 듣는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굶주리기라도 한 듯 이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력이라는 자원이 들어가고 그 자원은 한정돼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증거들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것은 지식의 확장에 따르는 전통적 이점 말고도 수명을 연장하고 치매를 늦추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줄이려 하기보다는 그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탓에 자신이 직접 겪었다는 이야기들을 듣거나 딱 한 번의 경험이라 해도 그 설명이 너무나 생생하면 거기에 쉽게 휩쓸리고 만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분명 잘못됐고 그런 편향을 극복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뇌는 무미건조하고 지겨운 통계적 설명보다는 사람들이 직접 얘기하는 생생한 경험담에 더 집중한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착시와 유사한 인지적 착각이 일어난다. 의사결정을 할 때 뇌도 지름길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빅데이터와 마주할 때 더욱 잘 일어난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떻게 정보를 처리해야 할지 몰라 크게 휘둘리기 쉽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어느 한쪽 부모나 양쪽 부모의 친척과 가까이 사는 부부, 특히 수입이 적은 부부는 결혼 생활과 아이 양육을 더 잘했다고 설명한다. 지식은 우리에게 유용하다. 지식 습득에 흥미있는 선조, 즉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좋아하는 뇌를 가진 선조는 생존에 유리했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열정은 자연 선택을 통해 유전자에 새겨졌다. 인지적 열정으로 모든 식물을 분류하고 뱀들을 모조리 구분하고 박쥐들을 분류한 것이 아니다. 침엽수, 뱀, 나뭇잎 먹는 박쥐 등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자기가 아는 내용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물질적으로 쓸모가 있든 없든 침엽수, 뱀, 나뭇잎 먹는 박쥐 등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면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되는 관점은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로부터 나왔다. 그는 인간의 뇌는 질서를 추구하는 강력한 인지적 성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자연계를 분류하려는 타고난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생각했다. 무질서보다는 질서를 선호하는 이런 성향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뇌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질서 잡힌 구조 안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넣을 때 기분 좋게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도록 진화되었다. 인간은 지식을 즐기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특히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지식을 좋아한다. 우리는 이런 감각적 지식의 구조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며 다양한 신경체계에 맞춰보려고 애쓰도록 만들어졌다. 이것이 학습의 본질이다. 우리는 세상의 구조를 부여하도록 만들어졌다. 지식에 대한 우리의 갈증은 실패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평생 학습과 이해를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떤 학습은 우리 삶을 개선해주지만 어떤 학습은 그저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 뿐이다. 타블로이드 신문의 선정적 기사는 후자에 속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유용한 지식과 쓸모없는 지식을 범주화하는 데 전문가이다.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 즉 HSP가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 바로 능동적 분류이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인 에드먼드 리틀필드 유타 건설 CEO 밑에서 몇 년간 개인 비서로 일했다. 내가 비서로 일하며 그에게 처음 배운 것은 우편물을 네 더미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첫째, 당장 처리해야 할 일. 사무실이나 동업자로부터 날아온 서신, 청구서, 법률 서류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다시 오늘 당장 처리해야 할 것과 며칠에 걸쳐 처리할 것으로 세분됐다. 두 번째, 중요하지만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일. 우리는 이것을 유보덤이라고 불렀다. 검토가 필요한 투자 보고서, 그가 읽고 싶어하는 기사, 자동차 정기점검 서비스 알림 편지, 아직 날짜가 남아있는 파티 및 행사 초대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처리해도 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제품 목록, 연하장, 잡지 등이 포함된다. 네 번째, 버릴 것. 능동적 분류는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여준다.
실용적인 효율성은 물론 지적 효율성도 함께 향상된다. 효율성을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 당연히 하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른 일들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일에 집중하게 해주는 핵심이다. 능동적 분류가 이런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아주 심오하고도 단순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일을 깜빡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리의 부담을 내가 아닌 외부 세계로 넘기는 것이다. 정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뇌에서 물질 세계로 떠넘길 수 있다면 그만큼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것은 뇌의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기억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속성 때문이다. 기억 과정은 비슷한 항목들이 있으면 쉽게 산만해지고 혼란에 빠진다. 능동적 분류는 물질 세계를 이용해 머릿속을 정리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저기 물질 세계의 더미 속에 들어있지 여기 당신의 머릿속에 있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낼 수십 가지 방법을 고안해낸다. 집에서, 차에서, 사무실에서, 그리고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억을 떠올리게 도와주는 물리적 장치들을 고안함으로써 기억이라는 부담을 머리에서 환경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것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자 깁슨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깁슨 행동 유도성과 관련이 있다. 전화기, 가위, 주전자 등등 행동 유도성을 보여주는 예는 수없이 많다. 현관에 열쇠고리를 달아놓는 것이 유용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차, 열쇠, 안경, 심지어 지갑 등 당신이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챙기려면 뇌의 의식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행동 유도성을 창조해내야 한다. 정보 가부화의 시대에는 환경을 통제하고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된 마음은 차 열쇠, 휴대전화, 수백 가지 이르는 자질구레한 세부 항목의 세계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행동 유도성과 범주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우리가 21세기 아이디어 세계를 헤쳐나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것. 주의와 기억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이 완벽하게 의식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후두엽 피질이 정보가 빠진 부분을 감쪽같이 채워넣어 정보가 빠졌다는 사실을 숨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천 가지 작고 상세한 이미지로 구성된 끊임없이 완벽한 세계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각에 맹점이 있음을 아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실생활에서 우리는 그 맹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간다. 우리의 뇌는 의식의 개입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범주를 만들고 사물을 분류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우리가 설정하려는 시스템이 우리 뇌가 자동적으로 사물을 범주화하는 방식과 충돌을 일으키면 우리는 결국 물건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깜빡하고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 비행기나 기차에 앉아 특별히 무언가를 읽거나 바라보지 않으면서 그저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경험이 있는가? 그냥 몽상에 빠진 채 거기서 찾아오는 느긋한 느낌을 만끽하면서 말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한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으로 생각이 매끈하게 이동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의식의 흐름처럼 흘러가는 모습이 꼭 밤에 꾸는 꿈과 비슷하다 해서 이를 백일몽이라고 한다. 이 독특하고도 특별한 뇌 상태의 특징은 이질적인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흐르고 감각과 개념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 상태는 뛰어난 창의성 발휘로 이어질 수도 있고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좀 더 유동적이고 비선형적인 사고 모델을 뒷받침해주는 특별한 뇌 네트워크의 존재를 발견한 것은 지난 20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적 발견 중 하나다.
몽상 모드의 발견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신경과학자들은 이로 인해 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 백일몽과 몽상이 뇌의 자연스러운 상태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백일몽을 꾸거나 마음의 방랑을 한 이후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이유, 휴가와 낮잠이 원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다시 말해, 이 모드는 뇌가 휴식을 하는 상태이다. 몽상 모드는 중앙관리자 모드와 정반대로 작용한다. 어느 한 모드가 작동 중이면 다른 모드는 작동하지 않는다. 중앙관리자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한 가지 과제를 수행할 때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게 막는 것이다. 중앙관리자 모드는 다른 것이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해서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몽상 모드에 있든 중앙관리자 모드에 있든 간에 주의 필터는 무의식 속에서 조용히 한 발 비켜서서 거의 항상 작동하고 있다. 우리 선조에게 과제에 집중한다는 것은 대형 포유류를 사냥한다든가 포식자를 피해 도망간다든가 포식자와 싸우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활동을 하다가 잠깐이라도 부주해지면 엄청난 재앙을 겪을 수도 있었다. 오늘날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사람이나 컴퓨터와 상호작용하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길을 찾거나 머릿속으로 문제를 풀거나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활동을 할 때 중앙관리자 모드를 가동한다.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잠깐 부주의해지더라도 삶과 죽음이 갈리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달성하려 노력할 때는 이런 부주의가 그 성과를 방해할 수 있다. 몽상 모드에서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내면으로 고개를 돌려 자신의 목표, 욕망, 느낌, 계획,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으로 향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때도 몽상 모드가 활성화된다. 중앙관리자 모드에서는 생각이 내부와 외부로 동시에 향한다.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에는 분명한 진화적 이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가역적인 과도한 집중 상태로 들어가서 포식자나 적이 덤불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여기가 바로 주의 네트워크가 무대에 등장하는 시점이다. 주의 필터는 혹시나 중요할지도 모를 것을 찾아 환경을 끊임없이 감시한다. 몽상 모드, 중앙관리자 모드, 주의 필터와 아울러 주의 시스템에는 네 번째 요소가 존재한다. 이 요소는 몽상 모드와 중앙관리자 모드 사이를 스위치를 켜고 끄듯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스위치는 한 가지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옮겨갈 수 있게 해준다. 중앙관리자 시스템과 몽상 시스템의 관계는 시소와 비슷하다. 주의 스위치인 섬엽은 마치 어른이 시소 한쪽 끝을 아래로 눌러서 반대쪽이 공중에 떠있게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섬엽, 전대상회 네트워크의 기능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잘 기름쳐진 스위치처럼 작동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녹슨, 낡은 철문처럼 작동한다. 어쨌든 스위치가 작동하긴 한다. 그런데 스위치를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자주 작동하면 우리는 피곤과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낀다. 시소를 너무 빨리 탔을 때처럼 말이다. 요약하자면 인간의 주의 시스템에는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몽상 모드, 중앙관리자 모드, 주의 필터, 그리고 주의 스위치다. 주의 스위치는 몽상 모드, 과제 집중 모드, 경계 모드 사이에서 신경 자원과 대사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을 한다. 주의 시스템이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필터로 걸러내고 있는지도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 많은 경우 주의 스위치는 의식의 무대 뒤에서 작동하면서 우리를 몽상 모드와 중앙관리자 모드 사이로 데리고 다닌다. 주의 필터는 말없이 늘 작동한다. 우리는 이미 다른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는 무엇이 작동했는지도 깨닫지 못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우리는 의지를 발휘해서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 무언가를 읽고 있다가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 거기에 적혀있는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 전환은 미묘하게 이루어진다. 이제 모드를 바꿔야지. 이렇게 말하며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섬엽이 그냥 그렇게 할 뿐이다. 물건을 내려놓는 순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을 고치려면 마음 챙김 명상과 주의 집중력 연습이 필요하다. 순간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물건을 치우거나 내려놓을 때마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선 같은 집중력을 훈련하는 것이다. 약간의 집중은 뇌, 특히 해마가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도록 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행위는 처음 그것을 경험할 때 관여했던 뉴런들을 다시 작동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뉴런들은 세상을 표상한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떠올릴 때 이 뉴런들은 그 일을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낸다. 일단 우리가 이 뉴런들을 원래의 사건이 일어날 당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활성화시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저해상도 재생화면처럼 기억으로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이 뉴런 하나하나를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와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활성화시킬 수만 있다면 기억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현실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은 불완전하다. 어떤 뉴런들은 끌어들여서 정확히 어떻게 흥분시켜야 한다는 지시 내용이 약화되고 질도 저하되기 때문에 결국 그 표상이 흐릿해져서 실제 경험을 부정확하게 복제해내는 경우도 많다. 기억은 허구다.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기억은 왜곡에 대단히 취약하다. 기억은 그냥 재생이 아니라 고쳐쓰기인 셈이다. 인간의 기억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기가 언제 부정확한 기억을 떠올리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정확하고 왜곡된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그 기억이 분명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그릇된 자신감은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며 근절하기도 어렵다. 정리 시스템의 장점은 바깥 세상의 물리적 기록 장치를 통해 기억을 외부화해 자신감만 넘치지 정확도는 떨어지는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당신이 규칙에 따라 항목들을 정확하게 범주화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시냅스를 강화한다. 범주는 대체 얼마나 중요할까? 범주를 나누는 것이 정말 그렇게 심오한 일일까? 만약 이런 정신적 범주가 신경 조직에도 발현된다면 실제로 그렇다. 5만 년 전보다 더 오래전에 인류의 선조들은 주변 세상을 범주화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포식자와 사냥감,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생명체와 비생명체 등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것들을 구분하고 나누었다. 최근에 우리는 범주의 형성과 유지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뉴런은 살아있는 세포다. 그리고 이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이 곧 학습이다. 당신의 뇌는 진정 정보 시대를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경계가 불분명한 범주는 뇌 속에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되며 경계가 분명한 범주만큼이나 실질적이다. 우리 뇌는 두 종류의 범주 모두를 만들고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심지어 2살짜리 아기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 우리의 삶과 공간의 정리정돈에 대해 생각해보면 사물을 범주별로 나누어 따로 보관하는 것은 인지적 경제성을 추구하는 행동이다. 이것은 대단히 창조적인 행동이기도 해서 군용창고나 완벽하게 정리된 양말 서랍 같은 엄격한 분류에서부터 세상과 그 안에 담긴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즐거운 방식이 반영된 기발한 범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리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뇌가 지는 부담을 주변 환경에 떠넘겨라.
이 부분은 좋은 내용이 많아서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뇌는 자기만의 특이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그리고 이 방식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어 왔다. 하지만 결정 과부하는 말할 것도 없고 정보 과부하까지 겹친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 바깥에서 우리를 도와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범주를 이용하면 뇌가 짊어져야 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주변 환경에 떠넘길 수 있다. 제빵용품 서랍을 가지고 있다면 밀방망이, 쿠키틀, 채 등등을 어디에 두었는지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제빵용 도구를 위한 범주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달력, 스마트폰, 주소록 등도 뇌 확장 장치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수많은 세부사항을 종이나 컴퓨터 칩에 외부화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궁극의 뇌 확장 장치는 책이다. 책은 수세기에 걸쳐 모은 지식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책은 아직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특히나 창의력과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뇌 바깥의 주의 시스템과 기억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 중에는 과감하게 저차원적인 기술을 활용해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첨단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하면 열쇠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전자점검표를 만들어 필요한 물품을 빠뜨리지 않았나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쁘고 효율적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쇼핑 목록부터 약속 시간, 차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챙길 때 가상의 물건이 아닌 낡은 방식의 실제 물건을 사용할 경우 거기에는 무언가 다른 본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 이 책을 쓰면서 크게 놀란 점이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펜과 메모지나 카드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손으로 직접 적어 메모를 하고 이 방법이 요즘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셰릴 샌드버그는 자신의 책 린인에서 자기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챙기기 위해 늘 노트와 펜을 가지고 다닌다고 밝혔다. 그녀가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있는 페이스북에도 고백하기를 마치 석판과 끌을 가지고 다니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그녀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이런 고대의 기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3에서 5인치 사이즈 카드 뭉치를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무언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당신은 카드 한 장을 꺼내 그 내용을 적는다.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생각나면 그것도 적어놓는다. 버스에 앉아있는데 전화를 해야 할 사람과 전자제품 가게에서 사야 할 것이 생각난다. 이것으로 카드가 몇 장 늘어난다. 무언가 하다가도 도중에 어떤 생각이 끼어들면 그때마다 그것을 적어둔다. 효율성 전문가이자 끝도 없는 일 깔끔하게 해치우기의 저자 데이비드 앨런은 이런 종류의 메모를 마음 청소하기라고 불렀다. 몽상 모드와 중앙관리자 모드는 정반대로 작동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임을 기억하자. 이 둘은 각각 반대쪽 어깨에 서서 당신을 유혹하려고 애쓰는 작은 천사와 악마다. 당신이 프로젝트에 집중하면 몽상의 악마가 당신의 삶에 있었던 온갖 것들을 떠올리게 해 당신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든다. 과제 부정적 네트워크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든 그 생각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생각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머릿속을 휘저을 것이다. 글로 적음으로써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몰아낼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잡음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청소해내는 것이다. 앨런은 이렇게 적었다. 당신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온갖 것들을 당신의 머릿속에 상기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런 관심사에 대해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은 그것을 진척시키는 것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앨런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큰 목록으로 작성하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관찰은 신경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무언가 중요한 일, 특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겁이 나서 뇌는 반복해서 그 내용을 되뇌기 시작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장소를 인지심리학자들은
되뇌기 고리라고 부른다. 이것은 당신의 안구 바로 뒤쪽에 있는 전두엽 피질과 뇌 중앙에 자리 잡은 해마를 하나로 묶는 뇌 영역들이 이루는 네트워크이다. 되뇌기 고리는 펜이나 종이도 없고 스마트폰이나 기타 뇌 확장 장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던 시절로부터 진화되어 나온 것이다. 수만 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었고 그 기간 동안 되뇌기 고리는 무언가를 대단히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잘 작동하는 바람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까지 그 내용을 계속해서 되낸다는 점이다. 이 내용을 글로 옮겨 적으면 되뇌기 고리에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된다는 암묵적 명시적 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 그럼 그 신경회로가 긴장을 풀면서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앨런은 이렇게 말했다.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만 저장하고 있으면 나의 일부는 그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비생산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만다. 글로 기록하면 무언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데 들어가는 정신적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신경과학에 따르면 몽상 네트워크는 중앙관리자 네트워크와 경쟁하고 있고 그 싸움에서는 보통 기본 모드인 몽상 모드 네트워크가 승리한다. 마치 당신의 뇌가 가끔은 자기만의 마음을 따로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원한다면 이것을 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이 모습을 본 선사는 끝내지 못한 일들이 마음속에서 끝없이 잔소리로 당신을 현재로부터 끌어내리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마음이 미래에 묶여있기 때문에 당신은 매 순간 온전히 충실하거나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된다. 앨런은 자기 고객들 중 상당수가 직장에 일하는 동안에는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집에 가서는 직장에서 해야 할 일 때문에 걱정하며 산다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문제는 마음이 직장과 집 그 어디에도 온전히 있지 못하고 붕 떠 있다는 점이다. 앨런은 이렇게 말했다. 뇌는 당신이 전념하는 모든 활동에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그래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일이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일은 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라 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찜찜한 생각이 남아있으면 마음이 맑아질 수 없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마음 바깥에 신뢰할 만한 시스템에 담아내야 한다. 그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바로 글로 적는 것이다. 3 세로 5인치 카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이디어나 과제를 카드 한 장당 한 장씩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나 과제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처리한 다음에는 쉽게 버릴 수 있다. 카드 한 장에 정보를 하나씩 기록하면 신속한 분류와 재분류가 가능하고 임의 접근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어떤 아이디어라도 단독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함께 적힌 다른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 옮겨 적을 필요 없이 그것 하나만 뭉치에서 빼낼 수도 있고 다른 카드 뭉치 속에 다른 비슷한 아이디어들과 함께 모아놓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들이 비슷한 개념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준이 변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순차 접근뿐만 아니라 임의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로버트 피어시그는 1974년 출간된 유명한 소설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었다. 이보다 덜 유명하지만 그 후에 발표해 퓰리처상 후보작으로 지명된 책인 라일라 윤리 문제의 탐구에서 피어시그는 형이삭학에 대한 사고방식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다. 작가의 분신이자 이야기의 주인공인 파이드로스는 철학 개념을 정리하는 데 카드 시스템을 이용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크기 때문에 풀사이즈 종이보다는 카드가 더 좋다고 한다. 임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카드는 주머니나 지갑에 넣고 다니기 딱 좋은 크기다. 크기가 모두 똑같아서 가지고 다니거나 정리하기도 쉽다. 라이프니츠는 자기 생각을 적어놓은 종이 조각들의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자꾸 잃어버린다고 불평했다. 접근과 순서 배열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덩어리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다면 순차적인 형태로 정리해야 할 때보다 그 정보의 가치는 훨씬 더 커진다.
카드는 그의 머리를 비워주고 순차적 구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아직 검토하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잊히거나 배제되지 않게 해주었다. 물론 우리 머리가 진정 비워줄 수는 없지만 이 아이디어는 대단히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일단 카드 뭉치를 갖추고 나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그것을 분류해야 한다. 카드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처리해야 할 순서대로 정리해 놓으면 된다. 숫자가 많아지면 카드를 범주별로 배정한다. 에드먼드 리틀필드가 내게 편지 분류를 시켰을 때 사용한 시스템의 변형된 버전은 다음과 같다. 오늘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미뤄도 되는 일, 잡동사니 서랍.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주의 이름이 아니라 외부 범주화의 과정이다. 아마 당신의 범주는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쇼핑 목록, 심부름, 집에서 할 일, 직장에서 할 일, 사회생활, 폐쇄기 하라고 부탁할 일, 엄마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일, 걸어야 할 전화. 데이비드 앨런은 다음과 같은 기억술 기호를 이용해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4가지 실행 가능한 범주로 분류할 것을 권했다. 실행하라, 위임하라, 미루어라, 그만두어라. 앨런은 이분 법칙을 제안했다. 목록에 있는 일 중 한 가지를 2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긴다. 그는 하루에 30분 정도 이런 자잘한 과제를 처리할 시간을 매일 조금씩 확보해 놓으라고 권했다. 이런 일들이 방치되고 쌓이기 시작하면 곧 과부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과제라면 그 사람에게 위임하라. 그리고 2분 이상 걸리는 일은 모두 미뤄둔다. 그냥 그날 늦게 처리하기로 하고 미룰 수도 있지만 2분 이상 과제를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 충분히 오랜 기간 미루도록 한다. 2분짜리 과제를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 충분히 오랜 기간 미루도록 한다.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 일들도 있다.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이다. 카드를 매일 검토하면서 그런 것들은 그만두기로 결정하라. 언뜻 보면 이것은 오히려 성가시기만 하고 실속 없는 일로 보일 수도 있다. 이 정도쯤이야 머릿속에 다 담아둘 수도 있다. 그렇지 않나? 물론이다. 당연히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의 해부학적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은 뇌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성찰하는 시간이자 건강한 몽상을 위한 시간이다. 서로 다른 범주의 카드들을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범주의 첫 번째 카드로 색인 카드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사용하는 가로 3 세로 5인치 카드가 흰색이라면 색인 카드는 파란색으로 만들어 찾기 쉽게 한다. 어떤 사람은 색인 카드 시스템을 너무 좋아해서 범주별로 각각 다른 색깔의 카드를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카드를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진다. 3 곱하기 5인치 카드의 핵심은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카드든 뭉치에 아무 곳에나 놓아둘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설정한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냥 카드의 순서를 바꿔서 당신이 원하는 순서와 범주에 놓아두면 된다. 정보의 작은 조각들은 각각 자기만의 색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 파이드로스는 아이디어, 인용문, 출처, 그리고 다른 연구 결과들을 그가 쪽지라 부르는 색인 카드에 적음으로써 책 한 권을 써냈다. 처음에는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하는 벅찬 과제로 시작했으나 결국에는 쪽지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간단한 문제로 바뀐 것이다. 색인 카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음성 녹음기를 사용하면 다시 틀어서 들어봐야 한다. 재생 속도를 높여서 듣더라도 메시지를 귀로 듣는 것은 메모를 눈으로 훑는 것보다 시간이 더 들기 마련이다.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을 뿐더러 음성 파일은 분류하기도 쉽지 않다. 색인 카드를 사용하면 당신은 마음속 내용물을 얼마든지 분류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피어 시그는 파이드로스의 정리 실험을 기술하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는 때를 달리하며 서로 다른 온갖 종류의 것을 시도해 보았다. 하위 주제와 그리고 하위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색이 있는 플라스틱 식별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별 점수를 매겨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쪽지에 줄을 그어 사안의 감정적 측면과 이성적 측면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혼란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켰다. 그는 그 정보를 다른 곳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알아보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이드로스가 허용한 한 범주는 동화되지 않음이었다. 여기에는 그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았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그가 다른 쪽지들을 정리하고 있거나 보트를 타고 있거나 보트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그가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얼떨결에 찾아들었다. 이런 생각이 찾아들면 일반적으로 당신의 마음은 이렇다. 저리 가, 난 바쁘다고. 이런 태도는 아이디어의 질에 치명적이다. 피어시그는 최고의 아이디어 중에는 당신이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런 경우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용할까 궁리할 시간이 없다. 시간을 할애한다면 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로 인해 생길 영향들을 모든 각도에서 조명하느라 앞서가고 있던 과제에서 멀어져 버리기 쉽다. 파이드로스의 경우에는 동화되지 않음이라는 범주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시 말해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것들을 모아두는 잡동사니 서랍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냥 쪽지에 그 내용을 적어두고는 시간이 나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미뤄두었다. 물론 가는 곳마다 카드를 모두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행이 유보된 카드나 미래에 초점이 맞춰진 카드는 책상 위 보관함에 둔다. 이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매일 아침 카드를 점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순서를 재배열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새로운 카드를 추가한다. 우선순위는 바뀌기 마련이다. 임의 접근이 가능한 카드의 속성 때문에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카드들을 어디에 갖다 놓아도 상관없다. 해야 할 일의 목록에 들어있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선 곧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정작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다. 당신의 해야 할 일 목록 중 한 목록이 로즈 이모가 머물 노인의 집 시설에 대한 결정 내리기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이미 몇 군데를 들러 정보를 수집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침에 카드를 검토하며 당신은 아직 결정 내릴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이제 2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결정 내리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은 로즈 이모를 노인복지시설에 들여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신이 서지 않아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 혹시나 잘못된 결정을 내려 후회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다. 정보를 더 확보하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궁리해본다. 그리고 나서 카드 시스템이 계속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새긴 카드에 옮겨본다. 정보를 구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시설에 들러서 얘기를 해보거나 다른 가족과 상의를 해볼 수도 있다. 아니면 정보가 정리되기를 기다릴 시간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라면 결정 카드에 오늘부터 사흘 안으로 등 마감 시간을 정해서 적어 놓는다. 그리고 그때까지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해본다. 여기서 핵심은 매일 카드를 점검하는 동안 반드시 그 새긴 카드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류 카드 무더기에 놓아둘 수도 있고 이 프로젝트를 진척시키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새긴 카드 시스템은 무한히 많이 존재하는 내 확장 장치 중 하나에 불과하다. 모두가 이것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수 폴 사이먼은 어디에 갈 때나 노트를 한 권 들고 다니면서 나중에 노래를 만들 때 써야겠다 싶은 문구가 생각나면 적어 놓았다. 위성통신 발명가인 존 피어스는 연구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연구 아이디어나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일기장으로 활용했다. 조지 패튼 장군, 마크 트웨인, 토머스 제퍼슨, 조지 루카스 등 여러 혁신가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관찰 내용, 상기용 메모, 온갖 자질구레한 내용을 기록했다. 이것은 임의 접근 방식이 아닌 순차적 접근 방식의 정보 저장 형태이다.
이 방법은 모든 것이 연대순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검색하려면 페이지를 여러 번 넘겨야 하는 수고가 따르지만 당사자들은 편리하게 사용했다. 기술적으로 한참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가로 3 세로 5인치 카드 시스템은 대단히 막강하다. 주의, 기억, 범주와의 신경과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과제 부정적 모드 혹은 몽상 모드는 수많은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일을 담당한다. 하지만 때를 가리지 못하고 눈치 없이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 정보를 새긴 카드에 옮김으로써 기억을 외부화한다. 그런 다음에는 이 외부 기억들을 분류할 작은 상자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모든 것을 범주화하는 뇌의 본능적이고 진화적인 오랜 욕망을 이용한다. 이렇게 상자들을 만들어 놓으면 중앙관리자 네트워크가 원할 때는 언제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 기억을 범주화하고 외부화함으로써 우리는 방황하는 몽상의 음과 집중적인 과제 수행의 양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백일몽은 멀티태스킹보다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집중과 백일몽 사이의 시소는 뇌를 재정비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멀티태스킹은 그렇지 않다. 창조적인 해결책은 완전히 몰두하는 집중과 백일몽 사이에서 일련의 논쟁이 일어나도 내버려 두었을 때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더욱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뇌의 각성 시스템은 새로운 편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뇌의 주인은 거기에 쉽게 장악당하고 만다. 새로운 편향은 우리에게 가장 깊숙이 내재된 일부 생존 욕구보다 강력하다. 인간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먹을 것이나 짝을 구할 때만큼이나 열심히 일한다. 서로 경쟁하는 여러 활동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분명하다. 한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뇌 영역이 반짝이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쉽게 정신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다. 멀티태스킹을 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독의 고리로 빠져든다. 뇌의 새로운 중추가 반짝이는 새로운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 과제에 집중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는 데 따르는 보상을 얻기 원하는 전전두엽 피질에 해롭게 작용한다. 우리는 장기적 보상을 추구하고 단기적 보상은 포기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전전두엽 피질의 손상은 사건을 분할하는 능력, 그리고 분할된 사건들을 다시 적절한 순서로 이어붙이는 능력의 문제를 일으킨다. 마무리하고 싶은 대규모 과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의미 있고 시행 가능한 덩어리들로 쪼개자. 그렇게 하면 시간 관리가 훨씬 쉬워진다. 시간 관리만 잘하면 한 덩어리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단계를 마무리할 때마다 신경화학적인 만족이 뒤따른다. 창조적인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든 우리는 일과 평가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와 눈앞에서 진행되는 일을 비교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우리 뇌가 하는 일 중 대사 소비가 가장 많은 것 중 하나다. 우리는 시간 그리고 순간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바라본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면 다시 과제로 돌아와 앞으로 나아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념적 실수나 물리적 실수를 수정하기 위해 뒤로 되짚어간다. 이렇게 주의와 관점을 전환하는 일은 무척 힘들다. 그리고 멀티태스킹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에 몰두할 때보다 뇌가 영양분을 많이 사용한다. 수면 시간과 기억의 정리. 늦게 잠자리에 들거나 아니면 일찍 일어나기. 이는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일상의 시간 관리 전략인데도
우리는 이 전략이 비생산적이라 느껴지는 잃어버린 커다란 시간 덩어리, 즉 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한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막대한 양의 인지 처리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다. 이제 우리는 잠이 며칠 동안 있었던 사건을 응고시키며 따라서 기억을 형성하고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전날 밤에 풀지 못하고 잠들었던 문제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술술 풀리는 경우를 경험하는 것이다. 말을 갓 배운 어린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는 것에도 이런 이유가 부분적으로 작용하는지도 모른다.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학습이 증진되지만 깨어있는 채로 같은 시간을 보낸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로운 멜로디를 배운 음악가는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연주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 학생들은 첫날 풀지 못한 미적분 문제를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는 같은 시간 동안 깨어 있었던 경우보다 더 쉽게 풀어냈다. 새로운 정보나 개념은 수면 중 조용히 연습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가끔은 그것이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 하룻밤의 잠은 통찰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2배 이상 높여준다. 정보 응고는 우리 뇌에서 항상 일어나는데 우리가 좀 더 열중하는 과제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일어난다. 당신이 프랑스어 교재 테이프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면 잠을 잔다 해도 프랑스어 문법이나 어휘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낮 동안 1시간 넘게 프랑스어와 씨름하며 거기에 집중하고 에너지와 감정을 투자했다면 잠을 자는 동안에 그 테이프가 다시 머릿속에 재생되면서 더 정교하게 다듬을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언어 몰입 교육이 효과가 좋은 것도 새로운 언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거기에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언어 교류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학습은 교실이나 어학실습실에서 만들어내기 어렵다.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을 가장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정서적으로 중요한 경험에는 생물학적 수준에서 신경화학적 꼬리표가 만들어져 부착된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이런 경험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잠은 최적 능력 수행, 기억력 생산성, 면역 기능, 기분 조절 등에 관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잠이 조금만 줄거나 늦게 잠들거나 밤을 새우는 등 몸에 밴 수면 습관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그 후로 여러 날 동안 인지 수행 능력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6시간에서 8시간 자고 16시간에서 18시간 깨어있는 수면 각성 패턴을 따른다.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발명된 패턴이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서 우리 선조들은 오후 낮잠 말고도 잠을 2번에 걸쳐 나누어 잤다. 이것을 분할 수면 혹은 이중 모드 수면이라고 한다. 수면 1라운드로는 저녁을 먹고 나서 4-5시간 정도 잤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밤중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깨어 있다가 다시 2라운드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잤다. 한밤중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깨어 있었던 것은 야행성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중 모드 수면이 생물학적으로 정상인 듯 보이지만 인공 조명의 발명으로 이것이 깨졌다. 이중 모드 수면에 낮잠을 더하는 수면 방식이 건강에 더 좋고 삶의 만족도, 효율, 수행 능력을 더욱 크게 증진시켜준다는 과학적 증거도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은 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들은 분명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수면 부족은 심장질환, 비만, 뇌졸중, 암 발병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과도한 수면 시간도 해롭기는 마찬가지지만 초롱초롱한 각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관성이다. 그래야 몸의 일주일 리듬이 일관된 사이클로 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룻밤만 1시간 늦게 잠들거나 하루 아침에
한두 시간만 늦잠을 자도 며칠간 생산성, 면역 기능, 기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카페인이 인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당신이 여러 날, 여러 주에 걸쳐 수면 패턴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때 최고로 발휘된다. 새롭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은 잠이 실물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피곤해졌을 때 뇌의 일부는 깨어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자고 있다. 자신은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핵심 신경회로는 작동을 멈추고 졸고 있는 일종의 역설적인 정신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공원, 숲, 해변, 산 등 자연환경에 나가 있으면 뇌의 자기조절 메커니즘이 회복된다.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서 살거나 시간을 보내면 도시에 살 때보다 미루는 습관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가치를 과제의 성과와 분리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 자신감이란 일찍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것도 다 과정의 일부이니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박학한 작가 조지 플림토는 성공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실패자라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와 차질을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대한다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차질이 생기면 그것으로 자신의 경력이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것은 나하고 안 맞아. 반면 성공한 사람은 차질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목표를 완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지식을 얻게 되는 기회를 알긴다. 성공한 사람의 내면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성공한 사람들은 앞길이 험하리라 예상할 줄 알고 그런 험한 길이 순조로운 여정을 방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과정의 일부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CEO, 장군, 대통령 등 위대한 리더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경험한 실패의 숫자와 정도는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닉슨 대통령이 196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의 치욕적인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나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에디슨은 실패한 발명품이 1000가지가 넘는다. 그에 비하면 성공한 발명품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구, 축음기, 활동사진 카메라 등 성공한 발명품이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는 트럼프 보드카, 트럼프 매거진, 트럼프 에어라인, 트럼프 모기지 등 막다른 벼랑으로 내몰린 벤처 사업들을 비롯해서 4번의 파산, 1번의 대선 출마 실패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실패도 성공만큼이나 많이 경험했다. 그는 논란이 많은 인물이지만 분명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사업 실패 때문에 자신에 대한 확신을 굽힌 적이 없었다. 물론 지나친 자신감은 좋지 않다. 자신감을 키우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 있는 척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과제에 열심히 도전하고 일시적인 차질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자신감으로 가득 찬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능감과 행위의 주체성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기 수수께끼가 있다. 다음에 나오는 세 단어와 결합해서 새로운 세 개의 합성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당, 바퀴, 사슴. 대부분의 사람이 온통 단어에 정신을 집중하며 해답을 알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 실패한다. 하지만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해답이 번쩍하고 떠오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서는 시간 압박 속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백일목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모드에 들어가면 시간이 멈추거나 시간의 흐름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멈추는 백일목 모드와 시간을 감시하는 중앙관리자 모드를 통합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통찰이 일어나기 직전의 순간에는 감마파가 함께 폭발하듯 터져나와 이질적인 신경 네트워크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생각들을 일관성 있는 새로운 전체로 엮어낸다. 모든 일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푸는 단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다가 문득 통찰이 일어나는 일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교사나 스포츠 감독들이 늘 긴장을 풀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종류든 창조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다면 시간을 정리하는 한 가지 목표는 아마도 창의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함일 것이다. 누구나 어떤 활동에 너무나 행복하게 몰입해서 시간의 흐름도 있고 자기 자신도 있고 걱정거리조차 잊어버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몰입 상태에서 주의가 제한된 지각 영역에 집중되면 당신은 그 부분에 모든 주의력을 투자한다. 행위와 의식이 하나로 합쳐진다. 자신의 행위와 지각을 별개라 생각하지 않게 되며 당신의 생각이 곧 행동이 된다.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몰입 상태에서 당신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한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식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자아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며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몰입 상태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뇌는 의식적인 통제를 발휘할 필요 없이 진행과 운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활동 모드에 들어가 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려고 하면 신속하게 간섭이 일어나면서 당신이 누리고 있던 자동성과 높은 수행 능력이 막을 내리고 만다. 자전거 타는 사람을 쓰러지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는지 혹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집중해보라고 묻는 것이다. 뛰어난 테니스 선수인 존 맥켄로는 시합에서 이런 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상대방이 경기를 아주 잘할 때, 예를 들어 백핸드 스트로크가 특히 좋을 때면 맥켄로는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칭찬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백핸드에 대해 생각할 것이고 그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던 동작이 무너지고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뇌에 있는 변화 중추와 새로움 중추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과제를 마무리하면 당신에게 화학적 보상을 준다. 삶의 가장 큰 만족은 오랫동안 정신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을 때 찾아온다. 내부적 산만함과 싸울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3장에서 언급한 마음 깨끗이 정리하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휴식 역시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90분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매일 신체 활동 일정을 잡으라고 권장한다. 세상은 점점 선형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 예술가들을 비롯한 비선형 사상가들은 점점 더 하찮은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
사회 전체가 예술에 투자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술가들은 실제를 새로운 맥락에서 파악하게 하고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준다. 창의력은 뇌의 백일목 모드를 직접 끌어들여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과 연상을 자극하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이어지지 못했을 개념과 신경 마디 사이를 이어준다. 그래서 예술활동에 창작자로든 소비자로든 참여하면 뇌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생각에 빠진다. 그리고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상상하게 된다. 창조적이라는 말은 비선형이 선형을 침범해 들어가고 그 결과물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과학과 예술에서 지난 수천 년간 이루어진 주요 성취는 연역이 아닌 귀납 과정을 필요로 했다. 알려진 것으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것을 추정해야 했고 때로는 다음에 올 것을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림짐작해야 할 때도 많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뛰어난 창의력에 곁들여 어느 정도 운이 필요했다. 어떻게 이런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미스터리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꾸릴 수 있다. 우리는 시간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함으로써 창의력을 위한 시간, 마음의 몽상에 빠질 수 있는 시간, 우리 각자가 우리 시대에 자기만의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놓을 수 있다. 창조적 사고와 대비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썩 훌륭할 만큼 진화하지 못했다. 진화생물학자와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그저 추측만 할 뿐이다. 막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주의력 용량에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 진화는 우리 뇌가 시간과 주의력을 절약하는 전략을 쓰도록 만들었다. 이 전략은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수록 그리고 자신이 선망해온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닮아갈수록 일부 결정은 그만큼 더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의사결정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과학 정보와 의학 정보를 더욱 잘 정리해서 몸이 아플 때 자신을 잘 지켜내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증거에 입각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5장 시간의 정리. 무엇이 미스테리인가? 오늘날 우리가 제일 친숙하게 사용하는 시간을 나누는 방법 3가지. 즉, 연, 월, 일은 천체의 움직임을 기초로 한다. 1년의 길이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결정된다. 한 달의 길이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결정된다. 하루의 길이는 지구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데 드는 시간으로 결정된다. 일출이나 일몰 사이의 간격으로 관찰된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분할은 물리 법칙보다는 임의적인 역사적 요소에 기초를 둔다. 하루를 똑같은 24개의 조각으로 나눈 것은 그 어떤 생물학적, 천체 물리학적 주기와도 상관이 없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는 현재의 시간제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비롯됐다. 이들은 하루를 10부분으로 나눈 다음 낮인지 밤인지 애매한 시간인 새벽녘과 해질녘에 한 부분씩을 추가해 모두 12부분으로 만들었다. 인류는 대부분의 기간을 시계 없이 살았거나 사실상 정확한 시간을 파악할 방법 없이 살았다. 모임이나 의식을 위한 화합은 보름달이 뜰 때 우리 야영지에 잠깐 들러라 라든가 해질녘 무렵에 만나자 등 눈에 쉽게 띄는 자연적 사건을 참조해서 일정을 잡았다. 그보다 정확한 시간 약속은 가능하지 않았지만 사실 필요하지도 않았다. 우리에게 익숙한 정확한 시간 개념은 철도가 깔린 이후부터 시작됐다. 철도 회사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표준화하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시간, 분, 요일 등은 모두 임의적이다. 물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하루를 24개 구간으로 나눠야 할 근거는 없다. 이런 시스템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분할이 내재적인 생물학적 과정과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종보다 고도로 발전된 전전두엽 피질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논리, 분석, 문제 해결, 판단력 발휘, 미래 계획, 의사결정 등 우리가 인간의 명백한 특징이라 생각하는 수많은 행동을 관할하는 영역이다. 전전두엽피질을 종종 중앙관리자 혹은 뇌 CEO라 부르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전전두엽피질은 사실상 거의 모든 뇌 영역과 광범위하게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거의 모든 활동을 계획, 감시, 관리, 조작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진짜 CEO처럼 뇌의 CEO도 대사적으로 두둑한 봉급을 받는다. 전전두엽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두둑한 봉급을 받는지 이해하면 전전두엽이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전두엽피질이 이 모든 활동과 생각을 지휘하니 다른 뇌 영역을 흥분시키고 활성화시키려면 그 영역들과 상호 소통하기 위해 분명 엄청난 신경로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든다. 사실 전전두엽피질과 뇌의 다른 영역의 연결은 대부분 흥분성이 아니다. 반대로 억제성이다. 전전두엽피질의 위대한 성취 중 하나는 인간에게 충동 억제 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덕분에 인간은 만족 지연 능력을 얻었다. 이는 대부분의 동물에게는 없는 특성인데 고양이 앞에서 줄을 달랑거리거나 강아지 앞에서 공을 던져주고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사람도 20세가 될 때까지는 전전두엽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충동 조절 능력이 완전히 발달돼 있지 않다. 아이나 청소년이 계획을 세우거나 만족을 지연하는데 그다지 신통치 못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질병, 부상, 종양 등으로 전전두엽피질의 손상을 입으면 실행기능장애라는 특수한 질환으로 이어진다. 이 질환은 가정주부 로스와 회계사 어니 그리고 건축가 피터가 그랬듯이 계획성 결핍과 조정력 결핍 증상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행동에서 억제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는 증상도 종종 동반되는데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 그렇다. 이런 환자들은 부적절한 말을 불쑥 내뱉기도 하고 도박이나 음주 등에 흥청망청 빠져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당장 자기 앞에 있는 것에 대해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누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것을 따라하려는 욕구를 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보면 꼭 집어들어 사용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을 정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억제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현재 자신의 행동이 미래에 가져올 결과를 내다보는데 장애가 생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무언가를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제대로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진다.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드라마 매드맨에 빠져 한 시즌 전체를 통째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다이어트를 하는데 식이요법을 고수하는 대신 도넛을 마우고 먹어야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전전두엽피질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게다가 전전두엽피질의 손상을 입으면 머릿속에서 시간을 앞뒤로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건축가 피터가 계속해서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진척시키지 못했던 것을 떠올려보자. 실행기능 장애 환자는 현재에 갇혀서 무언가를 계속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집요하게 반복하는 등 시간 조절에 실패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달력을 보며 일정을 조절하거나 해야 할 일 목록을 정리하는 일을 지독히도 못한다. 신경 결함이 이중으로 겹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건을 정확한 시간 순서로 정리하지 못한다. 전전두엽피질 손상 정도가 심각한 환자는 모든 재료를 다 반죽하기도 전에 케이크를 구우려고 한다. 게다가 이들 중 다수는 그런 결함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전두엽 병변이 나타나면 통찰 능력도 함께 상실되어 환자들은 자신의 장애 수준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장애가 생긴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장애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적절한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뛰어들었다가 결국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기 쉽다. 그것도 모자라다는 듯 전전두엽피질 손상이 더 심해지면 별개의 생각과 개념들을 서로 잊고 연관 짓는 능력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창의성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뒤따른다. 전전두엽피질은 미술이나 음악 같은 창조적 예술 행위를 하는데 특히나 중요하다. 이 뇌 영역은 창조적 예술가가 정점에서 활약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전전두엽피질의 손상을 입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가? 이를 체험했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술에 취하는 것이다. 알코올은 도파민 수용체를 방해하고 NMDA 수용체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뉴런을 차단하는데 이는 전두엽 손상 환자에게서 보이는 손상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전전두엽피질 뉴런들의 상호소통 능력을 저해하는 것이다. 과음하는 사람 역시 전두엽 시스템의 이중고를 경험한다. 이들은 충동 조절 능력이나 운동 조정 능력, 혹은 안전하게 운전하는 능력 등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냥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뇌의 무게는 1.4kg이다. 성인의 전체 몸무게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보통 체중의 2% 정도이다. 하지만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 몸이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에 달한다. 왜 그럴까? 지나치게 단순화된 대답이겠지만 시간은 곧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신경의 소통은 최고 속도가 시속 480km에 이를 정도로 빠르다. 사실 빠르지 않으면 곤란하다. 뉴런들은 1초 동안 몇백 번이나 서로 소통한다. 자동차가 휘발유를 태우듯 뇌는 정신적 활동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포도당을 태운다. 뇌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까? 긴장을 풀고 백일몽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1시간에 11칼로리 혹은 15와트를 사용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와 대략 비슷한 양이다. 독서를 위해 관리자 모드를 사용하면 1시간에 약 42칼로리를 사용한다.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 65칼로리를 사용한다. 이것은 자리에 앉아서 꼼지락거리는 데 드는 에너지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데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정신적 에너지다. 대부분의 뇌 에너지는 시냅스 전송에 사용된다. 즉 뉴런과 뉴런을 서로 잇는 데 사용된다. 그럼 이것이 결국 생각과 아이디어를 서로 연결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뇌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시간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신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료가 끊이지 않고 매끈하게 이어져 들어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의 뇌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만 까다롭게 골라 그것에 대해 예상한다. 이메일을 읽으면서 동시에 전화로 대화를 나눈다던가 책을 읽으면서 SNS를 하는 등의 멀티태스킹에 따르는 대사 비용에 대해 얘기한 바 있다. 주의를 한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옮겨 다니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면 한 가지에 집중하면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리한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덜 피곤하고
신경화학 물질들도 덜 감소된다. 또한 백일몽은 멀티태스킹보다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집중과 백일몽 사이의 시소는 뇌를 재정비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멀티태스킹은 그렇지 않다. 창조적인 해결책은 완전히 몰두하는 집중과 백일몽 사이에서 일련의 논쟁이 일어나도 내버려 두었을 때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더욱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뇌의 각성 시스템은 새로운 편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뇌의 주인은 거기에 쉽게 장악당하고 만다. 새로운 편향은 우리에게 가장 깊숙이 내재된 일부 생존 욕구보다 강력하다. 인간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먹을 것이나 짝을 구할 때만큼이나 열심히 일한다. 서로 경쟁하는 여러 활동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분명하다. 한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뇌 영역이 반짝이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쉽게 정신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다. 멀티태스킹을 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독의 고리로 빠져든다. 뇌의 새로운 중추가 반짝이는 새로운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 과제에 집중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는 데 따르는 보상을 얻기 원하는 전전두엽 피질에 해롭게 작용한다. 우리는 장기적 보상을 추구하고 단기적 보상은 포기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전전두엽 피질의 손상은 사건을 분할하는 능력, 그리고 분할된 사건들을 다시 적절한 순서로 이어붙이는 능력의 문제를 일으킨다. 마무리하고 싶은 대규모 과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의미 있고 시행 가능한 덩어리들로 쪼개자. 그렇게 하면 시간 관리가 훨씬 쉬워진다. 시간 관리만 잘하면 한 덩어리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단계를 마무리할 때마다 신경화학적인 만족이 뒤따른다. 창조적인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든 우리는 일과 평가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와 눈앞에서 진행되는 일을 비교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우리 뇌가 하는 일 중 대사 소비가 가장 많은 것 중 하나다. 우리는 시간 그리고 순간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바라본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면 다시 과제로 돌아와 앞으로 나아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념적 실수나 물리적 실수를 수정하기 위해 뒤로 되짚어간다. 이렇게 주의와 관점을 전환하는 일은 무척 힘들다. 그리고 멀티태스킹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에 몰두할 때보다 뇌가 영양분을 많이 사용한다. 수면 시간과 기억의 정리. 늦게 잠자리에 들거나 아니면 일찍 일어나기, 이는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일상의 시간관리 전략인데도 우리는 이 전략이 비생산적이라 느껴지는 잃어버린 커다란 시간 덩어리, 즉 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한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막대한 양의 인지처리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다. 이제 우리는 잠이 며칠 동안 있었던 사건을 응고시키며 따라서 기억을 형성하고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전날 밤에 풀지 못하고 잠들었던 문제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술술 풀리는 경우를 경험하는 것이다. 말을 갓 배운 어린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는 것에도 이런 이유가 부분적으로 작용하는지도 모른다.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학습이 증진되지만 깨어있는 채로 같은 시간을 보낸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로운 멜로디를 배운 음악가는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연주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
학생들은 첫날 풀지 못한 미적분 문제를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는 같은 시간 동안 깨어 있었던 경우보다 더 쉽게 풀어냈다. 새로운 정보나 개념은 수면 중 조용히 연습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가끔은 그것이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 하룻밤의 잠은 통찰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2배 이상 높여준다. 정보 응고는 우리 뇌에서 항상 일어나는데 우리가 좀 더 열중하는 과제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일어난다. 당신이 프랑스어 교재 테이프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면 잠을 잔다 해도 프랑스어 문법이나 어휘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낮 동안 1시간 넘게 프랑스어와 씨름하며 거기에 집중하고 에너지와 감정을 투자했다면 잠을 자는 동안에 그 테이프가 다시 머릿속에 재생되면서 더 정교하게 다듬을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언어 몰입 교육이 효과가 좋은 것도 새로운 언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거기에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언어 교류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학습은 교실이나 어학실습실에서 만들어내기 어렵다.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을 가장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정서적으로 중요한 경험에는 생물학적 수준에서 신경화학적 꼬리표가 만들어져 부착된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이런 경험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잠은 최적 능력 수행, 기억력, 생산성, 면역 기능, 기분 조절 등에 관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잠이 조금만 줄거나 늦게 잠들거나 밤을 새우는 등 몸에 밴 수면 습관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그 후로 여러 날 동안 인지 수행 능력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6시간에서 8시간 자고 16시간에서 18시간 깨어있는 수면 각성 패턴을 따른다.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발명된 패턴이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서 우리 선조들은 오후 낮잠 말고도 잠을 2번에 걸쳐 나누어 잤다. 이것을 분할 수면 혹은 이중 모드 수면이라고 한다. 수면 1라운드로는 저녁을 먹고 나서 4-5시간 정도 잤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밤중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깨어 있다가 다시 2라운드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잤다. 한밤중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깨어 있었던 것은 야행성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중 모드 수면이 생물학적으로 정상인 듯 보이지만 인공 조명의 발명으로 이것이 깨졌다. 이중 모드 수면에 낮잠을 더하는 수면 방식이 건강에 더 좋고 삶의 만족도, 효율, 수행 능력을 더욱 크게 증진시켜준다는 과학적 증거도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은 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들은 분명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수면 부족은 심장질환, 비만, 뇌졸중, 암 발병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과도한 수면 시간도 해롭기는 마찬가지지만 초롱초롱한 각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관성이다. 그래야 몸의 일주일 리듬이 일관된 사이클로 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룻밤만 1시간 늦게 잠들거나 하루 아침에 1-2시간만 늦잠을 자도 며칠간 생산성, 면역 기능, 기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카페인이 인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당신이 여러 날, 여러 주에 걸쳐 수면 패턴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때 최고로 발휘된다. 새롭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은 잠이 실물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피곤해졌을 때 뇌의 일부는 깨어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자고 있다. 자신은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핵심 신경회로는 작동을 멈추고 졸고 있는 일종의 역설적인 정신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공원, 숲, 해변, 산 등 자연환경에 나가 있으면 뇌의 자기조절 메커니즘이 회복된다.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서 살거나 시간을 보내면
도시에 살 때보다 미루는 습관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가치를 과제의 성과와 분리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 자신감이란 일찍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것도 다 과정의 일부이니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박학한 작가 조지 플림토는 성공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실패자라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와 차질을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대한다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차질이 생기면 그것으로 자신의 경력이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을 낸다. 이것은 나하고 안 맞아. 반면 성공한 사람은 차질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목표를 완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지식을 얻게 되는 기회를 알긴다. 성공한 사람의 내면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성공한 사람들은 앞길이 험하리라 예상할 줄 알고 그런 험한 길이 순조로운 여정을 방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과정의 일부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CEO, 장군, 대통령 등 위대한 리더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경험한 실패의 숫자와 정도는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닉슨 대통령이 196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의 치욕적인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나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에디슨은 실패한 발명품이 1000가지가 넘는다. 그에 비하면 성공한 발명품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구, 축음기, 활동사진 카메라 등 성공한 발명품이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는 트럼프 보드카, 트럼프 매거진, 트럼프 에어라인, 트럼프 모기지 등 막다른 벼랑으로 내몰린 벤처 사업들을 비롯해서 4번의 파산, 1번의 대선 출마 실패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실패도 성공만큼이나 많이 경험했다. 그는 논란이 많은 인물이지만 분명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사업 실패 때문에 자신에 대한 확신을 굽힌 적이 없었다. 물론 지나친 자신감은 좋지 않다. 자신감을 키우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 있는 척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과제에 열심히 도전하고 일시적인 차질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자신감으로 가득 찬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능감과 행위의 주체성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기 수수께끼가 있다. 다음에 나오는 세 단어와 결합해서 새로운 세 개의 합성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당, 바퀴, 사슴. 대부분의 사람이 온통 단어에 정신을 집중하며 해답을 알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 실패한다. 하지만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해답이 번쩍하고 떠오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서는 시간 압박 속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백일몽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모드에 들어가면 시간이 멈추거나 시간의 흐름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멈추는 백일몽 모드와 시간을 감시하는 중앙관리자 모드를 통합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통찰이 일어나기 직전의 순간에는 감마파가 함께 폭발하듯 터져나와 이질적인 신경 네트워크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생각들을 일관성 있는 새로운 전체로 엮어낸다. 모든 일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푸는 단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다가 문득 통찰이 일어나는 일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교사나 스포츠 감독들이 늘 긴장을 풀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종류든 창조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다면 시간을 정리하는 한 가지 목표는 아마도 창의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함일 것이다. 누구나 어떤 활동에 너무나 행복하게 몰입해서 시간의 흐름도 있고 자기 자신도 있고 걱정거리조차 잊어버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몰입 상태에서 주의가 제한된 지각 영역에 집중되면 당신은 그 부분에 모든 주의력을 투자한다. 행위와 의식이 하나로 합쳐진다. 자신의 행위와 지각을 별개라 생각하지 않게 되며 당신의 생각이 곧 행동이 된다.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몰입 상태에서 당신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한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식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자아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며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몰입 상태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뇌는 의식적인 통제를 발휘할 필요 없이 진행과 운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특별 활동 모드에 들어가 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려고 하면 신속하게 간섭이 일어나면서 당신이 누리고 있던 자동성과 높은 수행 능력이 막을 내리고 만다. 자전거 타는 사람을 쓰러지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는지 혹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집중해 보라고 묻는 것이다. 뛰어난 테니스 선수인 존 맥켄로는 시합에서 이런 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상대방이 경기를 아주 잘할 때, 예를 들어 백핸드 스트로크가 특히 좋을 때면 맥켄로는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칭찬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백핸드에 대해 생각할 것이고 그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던 동작이 무너지고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뇌에 있는 변화 중추와 새로움 중추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과제를 마무리하면 당신에게 화학적 보상을 준다. 삶의 가장 큰 만족은 오랫동안 정신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을 때 찾아온다. 내부적 산만함과 싸울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3장에서 언급한 마음 깨끗이 정리하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휴식 역시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90분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매일 신체 활동 일정을 잡으라고 권장한다. 세상은 점점 선형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 결과 예술가들을 비롯한 비선형 사상가들은 점점 더 하찮은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 사회 전체가 예술에 투자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술가들은 실제를 새로운 맥락에서 파악하게 하고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준다. 창의력은 뇌의 백일목 모드를 직접 끌어들여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과 연상을 자극하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이어지지 못했을 개념과 신경 마디 사이를 이어준다. 그래서 예술활동의 창작자로든 소비자로든 참여하면 뇌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생각에 빠진다. 그리고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상상하게 된다. 창조적이라는 말은 비선형이 선형을 침범해 들어가고 그 결과물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의미이다.
과학과 예술에서 지난 수천 년간 이루어진 주요 성취는 연역이 아닌 귀납 과정을 필요로 했다. 알려진 것으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것을 추정해야 했고, 때로는 다음에 올 것을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림짐작해야 할 때도 많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뛰어난 창의력에 곁들여 어느 정도 운이 필요했다. 어떻게 이런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미스터리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꾸릴 수 있다. 우리는 시간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함으로써 창의력을 위한 시간, 마음의 몽상에 빠질 수 있는 시간, 우리 각자가 우리 시대에 자기만의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놓을 수 있다. 창조적 사고와 대비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썩 훌륭할 만큼 진화하지 못했다. 진화생물학자와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그저 추측만 할 뿐이다. 막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주의력 용량에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 진화는 우리 뇌가 시간과 주의력을 절약하는 전략을 쓰도록 만들었다. 이 전략은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수록, 그리고 자신이 선망해온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닮아갈수록 일부 결정은 그만큼 더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의사결정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과학 정보와 의학 정보를 더욱 잘 정리해서 몸이 아플 때 자신을 잘 지켜내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증거에 입각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 외 모든 것의 정리. 많은 사람에게 정리란 모든 것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정과 사무실에서 파일, 도구, 물건 등을 정리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정리를 위한 시스템이나 기반 시설에서 정확한 범주에 속하지 못하고 빠진 것들을 위한 애매한 범주를 허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파일 시스템의 기타 폴더, 부엌의 잡동사니 서랍이 여기에 해당한다. 더 글러스 메릴의 말처럼 정리는 우리에게 조금 덜 정리되어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준다. 미국의 전형적인 부엌 잡동사니 서랍에는 볼펜, 성냥, 종이조각, 망치, 젓가락, 줄자, 벽걸이 등이 들어있다. 잡동사니 서랍을 정당화해주는 설계상의 제약이 존재한다. 젓가락을 넣을 서랍이나 성냥을 넣을 서랍을 따로 만들겠다고 부엌 인테리어를 다시 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잡동사니 서랍은 정리할 시간이 날 때까지 물건들을 임시로 넣어두는 장소이거나 넣어둘 만한 더 나은 장소가 없는 물건을 위한 장소이다. 때로는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태여 정리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 덤불처럼 얽히고 설킨 물건들 속에서 어떤 정돈된 모습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말이다. 이 책 전반에서 강조했듯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무언가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칙은 바로 이것이다. 정리의 부담을 뇌에서 바깥 세상으로 넘겨라. 이런 과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뇌에서 물리적 세계로 넘길 수 있다면 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하지만 정리된 마음은 당신이 그저 실수를 피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게 해준다. 정리된 마음은 당신이 그렇지 않았다면 상상하지도 못했을 일을 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갈 수 있게 해준다. 꼭 무언가를 적어놓거나 외부 매체에 기록해놓는 것만 정보의 외부화가 아니다. 이미 당신을 위해 정보 외부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당신은 그저 그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만 알면 된다. 정보를 외부화하면 마음이 정돈되고 더욱 창의적이 될 수 있다. 과학과 문화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과학적, 예술적 발견 중 상당수가 당시에 하고 있던 일이 아닌 딴 생각을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문득 이루어졌다. 백일목 모두가 문제를 대신 풀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번쩍이듯 갑작스러운 통찰을 통해 찾아왔다. 존 레논은 한 인터뷰에서 노웨어맨이라는 곡을 쓰게 된 배경을 얘기했다.
무언가 생각해내려고 5시간이나 작업했지만 그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가사와 음이 막힘없이 그냥 술술 나왔어요. 제임스 왓슨이 DNA의 구조를 발견한 것도, 일라이어스 하우가 자동 재봉틀을 발명한 것도 모두 꿈에서 이루어졌다. 살바토르 달리, 폴 맥카트니, 빌리 조엘 등도 그들의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일부는 꿈에서 영감을 받았다. 모차르트, 아인슈타인, 워즈워스등도 자신의 창조적 과정을 설명할 때 통찰을 뒷받침해준 백일목 모드의 역할을 강조했다. 3권으로 이루어진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열흘씩 따로 3번에 걸쳐 폭발적으로 일어난 영감을 통해 쓰인 작품이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소설가 메릴린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작가는 소설의 아이디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궁금해한다. 최고의 아이디어들은 종종 상상력의 가뭄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어서 의식적으로 지어짜낸 부자연스러운 아이디어보다 훨씬 낫다. 수많은 예술가와 과학자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대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며 그럴 때면 자기가 마치 아이디어를 그냥 옮겨 적는 복사기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하이드는 자신의 오라토리오인 천지창조가 처음 공연되는 것을 듣고 여러 번 눈물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곡은 내가 쓴 게 아니야. 시소를 타는 2가지 주인 모드 중 서구 문화에서는 중앙관리자 모드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백일목 모드를 등한시했다. 중앙관리자 모드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은 종종 진단적이고 분석적이며 참을성이 없는 반면 백일목 모드의 접근 방식은 장난기 많고 직관적이고 느긋하다. 정리는 우리 모두를 삶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준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낡은 습관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청소가 필요한 영역들을 의식적으로 자세히 살펴 확인한 후에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청소를 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가끔은 우주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해주기도 한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친구, 사랑하는 애완동물, 사업상의 거래를 잃기도 하고 세계 경제가 붕괴되기도 한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뇌를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상황에 기분 좋게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내가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보통은 그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해 주었다. 낡은 것을 없애면 무언가 훨씬 멋진 것이 그 자리를 채워준다는 신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관건이다.